1840년이었어요.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독학으로 공부한 인쇄공 한 명이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기존의 모든 정치 사상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피에르 조제 프루동. 대체 어떻게 책 한 권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정부와 재산에 대한 생각에 이렇게까지 거대한 도전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후 거의 200년간 이어질 거대한 철학적 논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소유는 도둑질이다. 이 말 발표되자마자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요.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토론에 불을 지피고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이 자극적인 문구, 그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하고 정교한 사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루동은요, 그야말로 의도적인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나키스트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모욕적인 말이었거든요, 이걸 하나의 일관된 정치 철학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사상가였죠. 여기 보이는 내용들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단순한 꼬리표 붙이기를 거부했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모순들이야말로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4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그의 사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에서 시작해서요, 가장 유명한 아이디어, 그가 꿈꿨던 사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그 복잡한 유산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최초의 아나키스트. 프루동의 독특한 배경과 그가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의 삶을 이렇게 쭉 압축해서 보면요, 그의 급진적인 사상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순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가난을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겪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생생한 경험이 그의 지성에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달아준 거죠. 이 경험이 그의 정치 철학 전체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권력과 재산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그의 가장 유명하고도 논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그의 주장은 이 자극적인 슬로건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논리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프루동은 점유와 소유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땀 흘려 일구는 농장, 그건 정당한 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일하지는 않으면서 단지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그럼 그 농장은 착취적인 소유가 되는 거죠. 프루동이 도둑질이라고 부른 건 바로 이 후자예요. 프루동은 이 소유라는 이름의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딱 제도화되었는지 3가지 형태로 구체화했습니다. 바로 임대료, 이윤, 그리고 이자죠. 그에게 이 3가지는 모두 노동은 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부를 쌓는 합법적인 약탈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프루동은 모든 걸 그냥 비판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강압과 지배 대신에 자발적인 협력에 기반한 사회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가 꿈꿨던 사회의 청사진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개인과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말 그대로 상향식 사회죠. 여기서 코뮌은 직접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자치공동체를 말하고, 연방은 이런 코뮌들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인 연합체를 뜻합니다. 모든 관계는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계약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의 계획에서 이 인민은행은 가히 혁명적인 심장부와도 같았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핵심 도구였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자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금융자본가들의 힘을 빼고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은행의 자비에 기댈 필요 없이 노동자 스스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니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아나키는 권력 없는 질서이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이 역설적인 문장은 그의 아나키스트 철학의 정수를 완벽하게 담아냅니다. 진짜 사회 질서라는 건 국가나 권력의 강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 속에서 저절로 피어날 수 있다는 그의 굳은 신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푸르동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복잡성, 그리고 그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바꾼 거대한 분열이 있었죠. 바로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의 결별입니다. 트루동은 아래로부터의 평화로운 경제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고, 마르크스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폭력적인 정치혁명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상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됐고요. 이 분열은 20세기 내내 좌파 정치 지형에 정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사상이 가진 매우 불편한 어두운 이면 또한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외쳤지만 동시에 개인 노트에는 끔찍한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적었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가부장제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편견들은 그가 내세운 자유와 평등의 원칙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바로 이 모순이야말로 그의 유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를 평가할 때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런 복잡한 유산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이디어는 수많은 혁명가와 노동운동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연방주의나 노동자 자치에 대한 생각은 1871년 파리 코면부터 1936년 스페인 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부활하면서 그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푸르동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법들은 현실에서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들, 권력은 과연 정당한가? 소유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강압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물음들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의 질문들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